일단 저는 바다에서 힐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바다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바다는 다 막 감싸줄 것 같은 약간 어머니의 품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바다에서 하는 힐링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도에 나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횟집도 많고 바다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걸 보니까 그거 자체에서 오는 공간적인 힐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주위는 온통 바다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송도 해수욕장인데요.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있자니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색의 길로 저절로 접어들게 될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부산 공간을 말하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오영희 교수입니다. 도시부산 공간을 말하다 5주차 강좌는 자연이 주는 치유력과 동양사상이라는 주제로 송도 바닷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소나무가 많아 송도로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설 해수욕장이 들어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이 1912년 수정이라는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해수욕장을 개장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휴양지로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1920년 부산 최초의 신장로 송도 윗길이 완성되고 나서 남항 일대를 매립해서 송도 아랫길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그리고 구름다리가 설치됐는데 당시로서는 첨단 시설을 갖춘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러다 태풍 셀마가 부산을 강타해 이곳의 시설물들이 다 파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망가진 시설물들은 철거가 되고 오랫동안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풍광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2000년 이후 송도 연안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설물들이 재정비되고 다시 멋진 휴양지의 그런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케이블카, 해상 다이빙대 이런 게 복구가 됐고요. 여기에 더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용궁 구름다리가 개통되고 또 오토 캠핑장까지 들어섰는데요. 시설물뿐 아니라 부산 출신의 가수 현인을 기리는 현인가요제, 또 송도 해맞이 축제, 송도 정월 대보름 달집 축제, 부산 고등어 축제 같은 다채로운 이벤트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거북 모양의 조그만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요. 거북섬이라고 불립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바위의 모양이 거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겠죠. 거북은 대표적인 장수동물 중의 하나인데 긴 생명력으로 인해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영험하고 또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하는 잡식성이라는 점, 그리고 느린 물질 대사, 여기에 딱딱한 등껍질의 방어력이 강해져서 천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거북의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북 모양의 신령스러운 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거북섬의 전설을 알아보고 또 이 오래된 전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이곳 송도에 아주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 근처 용굴에 잠시 피신을 합니다. 어부는 그곳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뭇에서 캐온 약초를 먹여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설이 그렇듯 어부의 정성 덕분에 여인은 건강을 되찾았겠죠. 여인은 용왕의 딸로서
어부에게 악행을 일삼는 바다 괴물과 싸우다가 그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어부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여인은 생명의 은인인 어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부와 결혼하기 위해 사람이 되고자 천일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일 그들의 사랑을 시기한 바다 괴물이 공주의 천일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부는 괴물을 물리치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그만 바다의 혼이 되고 맙니다. 공주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반인 반용인 인용이 됩니다. 용왕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어부를 거북바위로 만들어 인용과 영원히 함께 바다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후로 거북섬을 찾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을 주고 그리고 남녀가 찾아오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주술을 걸어놨다는 전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부와 인용의 사랑 참 애틋하죠. 하지만 이 거북섬 전설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부와 인용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는 이 거북섬 전설,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는 용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화나 설화 중에는 용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꽤 많은 편인데요.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진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부터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 수궁가, 심청가에 이르기까지 용왕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용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 토끼의 간이 나타나는 병약한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또 이곳 거북섬 전설처럼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묘사되는 용왕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용왕이란 신격과 인격을 같이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게 아주 친근하게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죠.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용왕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용왕이 얼마나 친인간적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어느 한적한 마을에 글재주에 능한 한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용궁에 초대되어 가게 되는데 새로 지은 누각의 상냥문을 써줄 그런 문장가가 필요해서 용왕이 한생을 초대한 거죠. 한생이 지은 상냥문이 마음에 든 용왕은 한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비단과 구슬을 선물로 주어 현실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꿈에서 깬 한생은 용궁에 다녀온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돌연 깊은 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말이 반전적이죠. 결국 한생은 용궁 여행을 통해 입신양명이나 도모하면서 사는 이런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좀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동양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궁이 등장하는 스토리텔링의 공통점은 용궁 여행을 하고 용왕을 만나는 과정에서 용궁부연록의 한생처럼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심청전에 등장하는 청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점이죠. 용궁이 깨달음의 세계이자 구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채록되는 용궁설화의 공통적인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곳에 가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런 곳이 용궁이라는 생각이 동양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설정된 이 용궁이라는 공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가상의 공간을 상상해서 판타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모습에서 그다지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용왕 역시 초월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인간 이에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인간적이면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 위계적인 질서가 아닌 수평적인 공존. 용궁에 얽힌 이야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동양 사상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북섬 전설처럼 지형 지물을 통해 상상한 이런 스토리텔링은 긴 세월 구전되어 오면서 시대를 막론하고 현실의 고달픔을 달래주는 중요한 판타지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를 둘러보고 거북섬에 얽힌 전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속에 근사한 용궁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참 풍요롭습니다. 네, 도시부산 공간을 말하다 5주차 강의는 저마다의 마음속에 용궁 하나씩 만들어 보자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6주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